그들은 당신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일반인처럼 헤드라인을 읽는 것을 멈춥니다. 대신 대차대조표를 읽는 포식자처럼 헤드라인을 읽기 시작합니다. 퍼져나가는 이야기는 간단하고 영화 같으며 의도적으로 전염성이 강합니다. 골드만삭스가 미국 국채 8,470억 달러를 매각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그들이 다가오는 붕괴에 대비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마치 비밀 지식처럼 느껴져서 퍼져나가는 종류의 주장입니다. 그 숫자는 너무 커서 당신의 뇌는 그것을 시각화할 수 없습니다. 8,470억 달러는 단순히 현금 더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날씨 시스템과 더 같습니다. 날씨 시스템이 움직이면 사람들은 폭풍이 임박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설명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매각이라는 용어는 12가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의미의 절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딜러는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매각하고도 파생 상품을 통해 경제적으로 매수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보유할 의도가 없었던 증권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전체 사업 모델은 자금 흐름을 중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위험을 보관한 다음 다시 시장으로 밀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보유 비용이 비싸지는 순간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깜짝 놀랄 만한 예측을 기대하고 오셨다면 실망하고 돌아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돈, 일, 시간을 보는 방식을 바꾸는 진정한 힘을 위해 오셨다면 제대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점을 이해하십시오. 일찍 멈추는 것은 정보를 주지만 영향력은 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배워온 것은 미국 국채가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종종 무위험 자산이라고 불립니다. 그것들은 금융 기반을 형성합니다. 그것들은 이성적인 주체로 간주됩니다. 연기금은 국채를 매수합니다. 은행은 국채를 보유합니다. 세상이 불확실해지면 언론은 국채를 매수하라고 말합니다. 표면적으로 공식적인 이야기는 완벽하게 들립니다. 미국은 채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들은 채권을 매수하며 정부는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것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수익률이 오르면 단순히 시장이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수익률이 떨어지면 안전자산으로의 도피입니다. 변동성이 급증하면 단지 두려움일 뿐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채권 시장을 경제적 신뢰의 수동적인 점수판처럼 다루도록 훈련받습니다. 그러나 채권 시장은 점수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배관입니다. 그것은 담보입니다. 그것은 레버리지입니다. 그것은 금융의 실제 전력망이 작동하는 곳입니다. 이 배관을 통제하는 사람들은 저축하는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딜러, 규제기관, 유동성 관리자처럼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금 조달, 마진, 헤어컷, 대차대조표 제약의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또한 모두가 동시에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도 고려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채권 시장은 대중이 금리를 보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한편 기관들은 자금 조달 압박을 봅니다. 대중은 인플레이션 기대를 봅니다. 그러나 기관들은 담보 부족을 봅니다. 대중은 정부 부채를 봅니다. 반대로 기관들은 프라이머리 딜러 생태계, 레포, 강제 매수자를 봅니다. 8,470억 달러라는 숫자 자체도 단순화를 통한 기만을 보여줍니다. 이 기만은 당신을 온순하게 만듭니다. 이 숫자는 방향성 베팅처럼 들리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질문은 골드만삭스가 채권을 매각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채권 시장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변화에 집중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재고 보유를 덜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또한 유동성 사건을 더욱 격렬하게 만듭니다. 시스템은 조용히 위험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충격을 흡수했던 대차대조표에서 위험을 멀리 이동시킵니다. 대신
즉시 청산되는 곳으로 위험을 이동시킵니다. 일단 당신이 그것을 이해하면 8,470억 달러라는 숫자는 예언이기를 멈춥니다. 그것은 증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규모부터 시작해 봅시다. 미국 국채 시장은 엄청납니다.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결제 미국 국채증권의 총액은 약 30.3조 달러입니다. 2025년의 일일 평균 거래량은 약 1.047조 달러입니다. 이것은 오타가 아닙니다. 대중에게 지루하다고 알려진 시장을 통해 하루에 1조 달러 이상이 이동합니다. 이제 첫 번째 충격적인 숫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일일 국채 거래가 대략 1조 달러에 이른다면 8,470억 달러는 상상할 수 없는 세대에 한 번 있을 법한 매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시장에서 정상적인 하루 거래량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다를 보다가 큰 파도를 보고 당황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숫자가 그렇게 강력하게 느껴질까요? 당신은 시장 미시 구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가계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8천억 달러는 한 가계에는 터무니없는 금액입니다. 국제 시장에는 단순히 자금 흐름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국제 시장의 안정성은 비교적 적은 수의 대차대조표에 달려 있습니다. 이 대차대조표들은 위기 상황에서 중개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대차대조표들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제약 사항에는 위기 이후의 규제, 내부 위험 한도, 그리고 낮은 마진 재고를 보유하는 기회비용 상승이 포함됩니다. 범정부 실무그룹의 국채시장 보고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듣지 못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국채시장이 깊다고 여겨지지만 반복적으로 갑작스러운 혼란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과 2019년 9월의 레포 사태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패턴은 중개 수요가 갑자기 급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중개 공급은 비탄력적입니다. 이는 딜러와 유동성 공급자들이 자금 흐름을 흡수할 만큼 빠르게 확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장은 비탄력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시장도 여전히 경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을 유동적으로 만들어야 할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대차대조표의 고통을 감수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2020년 3월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그것이 정확히 어떻게 보이는지 기록했습니다. 현재 유통되는 국채의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 스프레드는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시장 깊이는 2007년에서 2009년 위기 수준과 비슷하게 떨어졌습니다. 가격 영향은 위기 이후 평균의 대략 5배에서 6배로 급증했습니다. 당신을 괴롭혀야 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3월 15일과 3월 31일 사이에 연방준비제도는 약 7,750억 달러 상당의 국채를 매입했습니다. 또한 2,910억 달러 상당의 정부 주택 저당 증권을 매입했습니다. 이것은 비상 개입이었습니다. 명시적인 목표는 원활한 시장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충격적인 숫자 순간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약 2주 만에 7,750억 달러 상당의 국채를 매입했습니다. 그것은 악명 높은 8,470억 달러의 대략 91%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보름 만에 일어났습니다. 이는 소위 무위험 시장이 오작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국채가 단순히 안전한 저축이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잘못된 장르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골드만삭스가 채권을 투매했다는 대부분의 비디오가 다루지 않는 메커니즘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기술적이며 멜로드라마를 없애기 때문입니다. 채권 시장은 단순히 사람들이 투자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담보 엔진입니다. 기관들은 레포 시장에서 국채를 담보로 대출을 받습니다. 헤지펀드는 국채로 거래 자금을 조달합니다. 딜러들은 국채로 재고 자금을 조달합니다. 국채는 헤어컷이 낮고 자금 조달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시스템 전반에 걸쳐 포지션에 레버리지를 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금융연구국은 모든 것을 연결하는 한 가지 핵심 거래를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국채 선물 베이시스 거래입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현물 국채와 국채 선물 사이의 거의 차익 거래입니다. 이 거래는 레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것은 안정적이고 수학적으로 보이며 극단적인 수준으로 레버리지를 국채 레포 헤어컷은 약 2%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50대 1까지 잠재적 레버리지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음모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담보 계산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충격적인 숫자 순간입니다. 50대 1의 레버리지는 2%의 불리한 움직임이 당신의 자산 100%를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변동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멸입니다. 금융연구국은 2019년까지 헤지펀드의 국채 선물총 레버리지 펀드 공매도 포지션이 정점에 달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명목 가치로 8천억 달러 이상에 도달했습니다. 다시 말해 종말의 신호처럼 들리는 숫자는 종종 단지 레버리지의 흔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8,470억 달러가 매각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신중한 사람은 여러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으로부터 매각되었는가? 어디에 보유되었는가? 그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재고 감축이었는가? 해지 변화를 나타냈는가? 레포 정리였는가? 위험 가중자산 또는 대차대조표 사용의 변화였는가? 단순히 회전율이었는가? 그들이 설명하지 않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주요 딜러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치된 장부를 운영합니다. 그들은 고객 수요를 중개합니다. 그들은 위험 가치, 스트레스 테스트, 대차대조표 비용을 관리합니다. 딜러는 순 노출을 유지하면서 총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딜러는 현물 채권을 매각하고 노출을 합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딜러는 시스템이 재고를 비싸게 만들었기 때문에 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즉 SLR입니다. 범정부 실무그룹 보고서는 이것을 한 가지 요인으로 지적합니다. 이는 은행 조직이 대차대조표를 곶맞은 사업에 할당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마진 국채 중개를 제한합니다. 이것은 수요가 급증하고 중개 이익이 증가할 때도 발생합니다. 그것은 구조적인 진실입니다. 은행을 더 안전하게 만들려고 했던 규제가 안전한 시장을 더 취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바로 그 대차대조표 확장을 억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부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설계입니다. 이제 그것을 재정 현실에 연결해 봅시다. 대중은 대부분 이 현실을 배경 소음으로 경험합니다. 순이자 비용은 더 이상 각주가 아닙니다. 2025년 회계 연도까지 순이자 지급액은 약 9,700억 달러였습니다. 예산 및 정책 우선센터는 이를 전체 연방 지출의 13.8%로 설명합니다. 또한 국내 총생산의 3.2%를 차지합니다. 2025년 회계 연도 말 기준 공공부채는 약 30.2조 달러였습니다. 총부채는 약 37.4조 달러에 달했습니다. 한 가지 더 조용한 숫자를 생각해 봅시다. 만약 당신이 이자로만 연간 약 9,700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면 당신은 재정기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계는 막대한 양의 증권을 시장에 지속적으로 매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장은 중개자들이 물러설 때 반복적으로 경색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이 공급을 흡수하기 위해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면 이자 비용은 더욱 상승합니다. 이것은 정부를 더 많은 발행으로 내몹니다. 원한다면 이것을 부채 나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이것을 정상화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채권 시장의 안정성은 점점 더 개입과 구조적 보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연방준비제도는 단지 국채만 매입한 것이 아닙니다. 범정부 실무그룹 보고서는
연방준비제도가 레포 운영을 극적으로 확대했다고 언급합니다. 연방준비제도는 하루에 최대 1조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해외 및 국제통화당국 레포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외국 공식 보유자들이 국채를 직접 매각하지 않고도 달러를 조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국채 발행이 약 1.3조 달러만큼 급증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3월 말부터 2020년 4월 말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6월 말까지 또 다른 1.1조 달러가 급증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국채 시장 기능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고 딜러 재고가 소진된 후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역사 수업이 아닌 하나의 패턴으로 이해하십시오. 시스템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구매자를 찾지 못합니다. 대신 규칙을 변경하고 시설을 개방하며 위험을 이동시킵니다. 이것이 금융에서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비밀회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시설에 관한 것입니다. 재무제표에 관한 것입니다. 적격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에 대비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할리우드 영화에서처럼 폭락에 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유동성이 더 간헐적인 체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체제에서는 서사보다 자금 조달과 담보가 더 중요합니다. 채권을 발행하려는 정치적 필요성은 시장의 감소된 수용 능력과 충돌합니다. 이 수용 능력은 더 높은 수익률이나 공식적인 지원 없이 부채를 원활하게 흡수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골드만삭스로 다시 데려갑니다. 또한 그들이 8,047억 달러를 매도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수치는 대중을 효과적으로 오도하는 수단입니다. 이는 이야기가 골드만삭스의 두려움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시스템의 유인책에 관한 것입니다. 딜러들은 과거에 더 많은 재고를 보유했습니다. 2008년 이후 자본 규제, 레버리지 제약, 그리고 내부 위험 관리 체계는 딜러들을 더 빠른 회전율과 적은 대차 대조표 사용으로 이끌었습니다. 기관 간 실무 그룹 보고서는 시장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명시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러한 진화에는 전자거래와 자기매매 회사가 포함됩니다. 또한 유동성 공급이 어떻게 더 단기적이고 충격에 취약해졌는지 설명합니다. 보고서는 전자거래 이전에 딜러들이 딜러 간 시장을 지배했음을 지적합니다. 2014년까지 자기매매 회사는 주요 부문 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노출이 거의 없는 상태로 하루를 마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전통적인 딜러들처럼 충격을 흡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동성은 시장 상황이 악화될 때 재고를 보유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주체들에 의해 점차 공급되고 있습니다. 만약 주요 기관이 채권 노출을 줄인다면 이것은 예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이는 현재 시장 구조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일 수 있습니다. 현재 재고를 보유하는 것은 더 높은 규제 및 자금 조달 비용을 수반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유동성 사태의 가능성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미디어 생태계는 이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는 금지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대중의 관심을 유지하고 신뢰를 보호하는 간단한 이야기들과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국채가 무위험이라는 생각은 사회적으로 유용합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개입 없이 국채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비유동적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불안정을 초래합니다. 이 상황의 법적 측면을 이해하려면 다음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정부가 지속적인 구조적 적자를 운영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정부는 단순히 부채를 전환하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자금을 조달하고 의회가 부채 한도를 관리하는 한 가능합니다.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 센터는 의회가 1940년 이후 100번 이상 부채 한도를 인상하거나 유예했다고 언급합니다. 2013년에서 2025년 사이에만 부채 한도는 11번 인상되거나 유예되었습니다. 이것은 비상 메커니즘이 아닙니다. 이제는 일상적인 통치 행위입니다.
주요 딜러와 주요 중개자들이 스트레스 기간 동안 물러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스프레드를 넓히고 시장 깊이를 감소시킵니다. 그들의 임무는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생존과 수익성입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2020년 3월 유동성 조치는 세계에서 가장 유동적인 시장이 얼마나 빨리 악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헤지펀드가 극단적인 비율로 국채 거래에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이는 그들이 은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레버리지 제약은 바젤식 한도보다는 종종 헤어컷입니다. 금융연구국은 이러한 레버리지 메커니즘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또한 마진 및 롤오버 위험을 통한 시스템적 위험 채널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도덕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계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그 결과는 간단합니다. 선형 소득은 기하급수적 시스템에 의해 압도됩니다. 임금은 선형적으로 움직입니다. 가계 예산은 월별입니다. 그러나 부채는 복리로 늘어납니다. 이자 비용은 부채 장호와 지배적인 금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공공부채가 32조 달러이고 순이자가 연간 9,700억 달러에 가깝다면 작은 변화라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와 발행량의 사소한 변화조차 문명 규모의 예산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10년, 20년, 심지어 50년에 걸쳐 조 단위의 이자 비용을 정상화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비상시설을 정상화합니다. 딜러 대차 대조표 제약을 정상화합니다. 끊임없는 신뢰 관리가 필요한 시장을 정상화합니다. 이것이 오래 지속될수록 시스템은 무지에 더 의존하게 됩니다. 이는 대중의 이해가 행동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동이 시장을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깨달음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채권을 팔았다는 생각은 미끼입니다. 핵심 진실은 국채 시장이 더 이상 단순한 저축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레버리지 금융 시스템의 중심 담보 기저입니다. 그 유동성은 인지된 안전성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중개 능력에 의해 보장됩니다. 그 능력은 설계, 정책, 그리고 유인책에 의해 제약됩니다. 대형 기관들이 노출을 줄일 때 그들은 단일 사건에 덜 대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손쉬운 흡수의 시대가 끝났다는 단순한 현실에 더 대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그것을 보게 되면 곳곳에서 조용한 신호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국채 시장 구조 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경매 결과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네유드마레, 유동성, 중앙청산, 환매 조건부 채권시설, 그리고 딜러 능력에 대한 끊임없는 배경 잡음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기관들은 근본적인 기초보다는 원활한 기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금융 시스템의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당황하지 마십시오. 은퇴 자산을 단기 거래하지 마십시오. 금융을 오락으로 소비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중이 묻도록 훈련받은 질문보다 더 나은 질문을 시작하십시오. 누가 보유하도록 강요받습니까? 누가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담보가 부족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변동성이 마진콜을 강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최종 구매자가 규칙 제정자이기도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엘리트들은 다른 규모에서 작동합니다. 그러나 원칙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자산, 자금, 그리고 정보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들이 설명하기를 원치 않는 것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하십시오. 이 정보는 침착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허가 없이 제공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는 훨씬 더 나쁜 시나리오를 다룹니다. 이는 채권 시장에 인지된 무위험 상태가 어쨌든 부채를 계속 발행하려는 정치적 필요성과 충돌할 때 발생하는 상황을 다룹니다.